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보내준 효도여행에서 버림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구사일생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가 막힌 복수를 해준 최혜심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왜 그랬는지, 최혜심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최혜심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참 잡다하게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딱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것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 버텼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아들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이시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는 딱 20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인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저도 그냥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저를 많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책임감이 부족했고 집안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구박도 참 많이 받았어요.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어쩐담?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옆집 김씨네 며느리는 벌써 애가 셋이라던데. 째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이지 지겨웠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그마치 5년간 욕을 먹다 겨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구박하던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의 탄생에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고 남편은 점점 더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했죠. 당신 좀 적당히 할 수는 없어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재훈이도 태어났는데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당신은 집에서 애똥, 기저귀나 갈아주는 주제에 남자 바깥일에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참, 내가 뭐 밖에서 바람을 피고 다녀? 뭐 딴 살림을 차렸어?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잔말이 많아? 제 말을 모두 잔소리로만 알아듣던 남편과는 결국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갈라섰어요. 집을 나오기 전 아이를 두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던 걸 무시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아이가 울면 같이 울고 아이가 웃으면 그 웃음에 매달려 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간단한 바느질 일을 맡아 하곤 했죠. 비 오는 날이면 집에 물이 새서 아이와 함께 바가지를 들고 자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주저앉고 싶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와는 달리 아들은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고 항상 밝게 웃어줬어요. 마치 제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엄마가 많이 힘들면 나도 돈 벌러 갈게.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나중에 우리 아들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티다 보니 아들은 대학도 가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문제 없이 잘 자라줘서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제 몫이 되었고,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게 어디냐 싶었지요.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와 살면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는 일 없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따랐거든요. 특히나 야근을 하고 들어오는 날에는 제게 늘 미안해하곤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예준이 예성이 오늘 할머니 말 얌전히 잘 듣고 있었어? 말썽 피운 건 아니지? 예. 그런 건 일절 없었으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 예준이 예성이가 얼마나 얌전한데. 낮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어.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네. 아무래도 곧 진급 예정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요새 집에 항상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할 것도 많다.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일에나 집중해. 일하는 사람이 집안일까지 같이 신경을 쓰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법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자식들을 돌봐주는 제게 항상 고마워했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원래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일도 쉬고 있겠다. 인생의 낙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지. 그래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삐끗하기 일쑤였지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집안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과 허리에는 늘 파스를 붙이고 다녔고 되도록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뜬금없이 제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효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떠세요? 그동안 저랑 아내 대신 집안일도 하시고 또 애들도 돌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좀 즐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에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여유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는데 무슨 여행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놨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좀 쉬고 오세요. 요즘에는 자연 친화적 효도 관광 패키지라고 해서 좋은 시골 쪽으로 부모님을 여행시켜드리는 그런 패키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도 어머니 혼자 쉬시기 좋은 곳으로다가 예약했고 저희가 결제까지 다 해뒀어요. 그래요, 어머님. 이 사람 말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잠깐 숨 좀 돌리고 오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7박 8일 일정이니까 그동안은 잠깐 집안일이고 손주들이고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즐기다가 오셔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나도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쌓여도 괜찮겠지. 손주들이랑 잠깐 떨어져 있어도 괜찮겠지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손주들도 제게 달려와 폭 안기며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손주의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놓인 저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준 여행지는 다름 아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말 그대로 산골 마을이었어요. 나무가 울창하고 맑은 공기가 흐르는 곳이었지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예전처럼 농사 짓는 느낌도 낼 수 있고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쉴 수도 있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반쯤 설레며 여행 준비를 했고, 여행을 떠나는 당일날 며느리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다 오세요. 여행 다녀오시고 나면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잘 키운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도 참 잘 들였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일과 손주들에게서 벗어나 시골로 향하니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쯤 달려서 도착한 마을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산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면 논과 밭도 있었고 마음을 정화시키기에는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은 너무나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고 숙소도 굉장히 작지만 아늑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처음으로 온전히 쉬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잘 도착했어. 여기 참 좋구나. 덕분에 이런 곳에 와 보네. 이런 시골은 오랜만이라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너희 덕분에 추억도 되돌아볼 수 있고 감회가 새롭네. 고맙구나. 그런데 아들은 뭔가 바빠 보이는 목소리로 건성건성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계시면 됐어요. 저 오늘 일이 많아서 좀 바쁩니다. 전화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푹 쉬다 오세요. 나중에 올라오시는 날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이러고서는 전화가 뚝 끊기는데 괜히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늘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이 없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오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닿질 않았습니다. 문자는 물론이고 쓴 메시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손주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손주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나 없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 여기 숙박비가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분명 아들이 예약을 한 곳이라고 했고 숙박비 정산까지 모두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제 아들이 미리 다 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일정이 다 끝나면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오겠다고도 말을 해놨다고 하던데. 그런 얘긴 못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언제 다시 오시기로 했는지도 말씀 없으셨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전화해 보시겠어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휴대폰은 이젠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죠. 제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아무런 말이 없자 이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기 어르신, 아드님께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신 거고요.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있다고 여기로 와서 마음 푹 놓고 쉬다 오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숙소 비용은 자기네들이 다 결제를 해뒀다고 올라오는 날 연락 주면 자기네들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고요. 우선 저희 마을회관으로 가시죠. 여기 숙박비는 제가 결제를 해 놓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 따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굳이 숙박비까지 내주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짐 챙겨서 저희 마을회관으로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계속되는 마을 이장님의 설득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서 마을회관으로 이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이장님께서 모두 해결을 해 주셨죠. 그렇게 따라간 마을회관에서 저는 이장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자식에게 버려져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을이 좀 외딴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여기다가 부모님을 버리고 가곤 하더라고요. 효도 관광, 자연 관광을 핑계로 말이죠. 이게 어쩌다가 소문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을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 한 해에 우리 마을의 조그만 펜션이나 민박집 같은 곳에 버려지는 노인만 4~5명 이상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다들 온전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자들이랑 연락이 닿아도 인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내 부모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곳에 버려지고 혹은 없는 병도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린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도 그렇게 오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연이겠죠. 저는요, 우리 아들을 혼자 몸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를 그렇게 버리겠어요. 말도 안 돼요. 우선 오늘 서울로 다시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장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의 당사자가 저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출발하는 버스표를 끊고 그곳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기를 말이죠. 그렇게 버스는 4시간여를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리고 가구들도요. 집안은 완전히 텅 비어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어버린 집안을 둘러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마을 이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었죠. 빈집에 홀로 앉아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아들 내외를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과 짐을 확인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죠. 우선은 빈집에 있을 수는 없었고 제가 몸을 의탁할 어느 친구나 친인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제가 있었던 마을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장님께서는 다시 찾아온 저를 맞이해 주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아놓는 걸 깜빡해서 따로 전화도 못 드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가니 아드님, 며느님은 계시던가요? 이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여기다가 버리고 간 거였어요. 다른 분들처럼 저도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게 맞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로 생활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저는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작은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비가 새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이었기에 지내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와 제가 이 마을에 머무르게 된 것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방 한쪽엔 마을 분들이 챙겨준 이불과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갓 따온 채소와 쌀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을 생활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자잘한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제가 생활하는데 편하도록 가구 몇 가지를 내어주셨고 저는 받은 가구들을 정성껏 닦고 손질하며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혼자 저기 있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반찬은 직접 만들어 드셔요? 아니요. 딱히 만들어 먹는 건 없는데. 그러시면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장조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담궈둔 김치인데 푹 익어서 김치찌개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제 손에 작은 반찬통을 쥐어줬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 마을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하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무렵 동네 어르신께서 제게 털이 도톰한 외투 몇 벌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거 내가 안 입는 옷인데 그냥 놔두긴 아까워서 우리 마을에 계시는 동안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기는 겨울이 오면 눈도 많이 오는 데다가 워낙 찬 바람도 많이 불어서 미리미리 추위를 대비해 놓는 것이 좋아요. 꼴은 이래도 아주 따뜻할 거예요. 건네주신 옷들은 죄다 손때가 묻은 옷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장님께서도 늘 조용히 저를 살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면 이장님과 차 한 잔을 하며 마음을 터놓게 되었죠. 그리고 이장님의 소개를 통해 읍내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만났던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깊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인상을 찌푸리기 바빴는데 어쩜 이렇게 성격도 좋고 따뜻하고 당연히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래도 성격 좋고 따뜻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그렇게 일을 하고 마을에서 생활한 지 어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마을회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제게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여기 생활은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다친 마음은 치료가 좀 됐고요. 물론이죠. 이제는 여기가 내 고향 같아요.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웃는 날의 연속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도 점점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제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통장 확인은 해봤어요? 통장이요? 아니요. 통장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얼마 전에 저기 마을회관 옆에 감나무집 할머니께서 아들한테 크게 당하셨거든요. 아들이랑 연을 끊고 산 지가 꽤 됐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빼내서 쓰다가 걸렸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그 소리를 듣는데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 통장 관리를 본인이 직접 잘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통장 인출 내역이 문자로 날아온다거나 그런 걸 설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군요. 어쩌면 이미 아들이 내 통장에도 손을 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이장님과 함께 읍내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내 계좌에 있는 전체 거래 내역을 요청하자 화면에 낯선 인출 기록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만 원씩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말이죠. 아무리 돈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없었어요. 또한 지금은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통장을 쓸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기, 이거 다 제가 인출한 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금으로 돈을 받고 있고 이 돈은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거든요. 고객님, 여기 있는 내역, 이거 전부 현금 인출입니다. 누군가 할머니 카드로 돈을 빼간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서 카드 사용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은행 직원분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들이나 며느리는 아니겠지. 하지만 만약 맞다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에 있는 잔액을 말해달라고 했고 은행원이 알려주는 잔액을 듣는 순간 몸에 힘이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제 연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들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 돈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진정을 해보려고 해도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장님은 덜덜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를 애써 진정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선 물 한 잔 드시고 여기 앉아서 진정 좀 하세요. 저는 간신히 몸을 가누며 물 한 잔을 마신 다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연금,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간 사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일 것 같았어요. 네, 바로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며느리일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우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누가 빼간 건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요. 짐작 가는 사람은 당연히 아드님일 거라 생각해요.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아니면 며느리일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으니
그 통장을 건드려서 돈을 빼갈 만한 사람은 아들이랑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충분히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우리 마을에 버림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식들에게 돈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한 다음 이 돈을 다 어디에 사용한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장님은 아주 냉철하고 단호했어요.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성격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직접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소개를 시켜 달라고 했고, 이장님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한두 시간 정도가 흘렀을 즈음 마을회관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 분이 바로 이장님께서 알고 지낸다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장님께 연락받고 급히 왔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에서 뽑아 온 통장 거래 내역서를 변호사님께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꼼꼼히 거래 내역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가지를 짚어냈어요. 어르신, 여기 거래 내역서에 MH대부라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서 주기적으로 금액이 오고 간 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대부 내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혹시 사금융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업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부업체라니요? 그럼 그 돈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말인가요? 저는 태어나서 사금융은커녕 1금융에서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걸로 보아 아드님께서 매달 이자를 갚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출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아마 빚을 갚으셨거나 혹은 또 다른 빚을 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돈을 잘 버는 편이었고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부업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힌 후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여기 대부업체에다가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돈을 거래하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제가 여기 대부업체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이 돈이 빚을 갚는 데에 쓰인 게 맞다면 혹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드님이 돈을 이미 써버렸다면 실질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이 그걸 허락도 없이 가져가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님과 변호사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들이 맞다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님이 내역을 분석하던 중 아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박에 빠져 이래저래 돈을 출금하고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그렇게 거액의 이자가 오고 갔던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휩싸여 변호사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도박에 중독돼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박의 도자도 모르던 애였는데 어떻게 손을 댈 게 없어서 도박에 손을 댈 수가. 우선 어제자로 아드님과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의뢰인분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단 전화 통화라도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아들이랑 전화를 하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데. 우선 통화를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 한번 해보세요. 변호사님의 설득 끝에 저는 아들과의 통화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받은 아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며 발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한 번 실수를 한 거였어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요. 그냥 나중에 다 갚아드릴 생각이었어요.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도박이 한 번의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리고 네가 나를 이 시골 마을에 버리고 간 주제에 뭘 다 갚아드릴 생각이었다는 거야. 말도 앞뒤가 맞게 해야지. 아들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였다고 구구절절 변명했지만 변호사님의 철저한 조사 끝에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저와 며느리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들은 밑바닥을 보이는 상황이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면서. 그냥 딱 한 번이었다면서. 너 왜 거짓말했니?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도박이었잖아. 게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나를 이 시골 마을에 버리고 간 것도 모두 의도한 일이었잖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도박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나는 더 묻지 않고 널 도와줬을 텐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냐? 응? 저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멈추고 싶었는데,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야 했어서 생각한 게 그 방법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의 피땀 어린 돈이 도박 빚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네가 나를 버리고 잠적을 한 것도 솔직히 용서가 안 된다만 내 돈을 함부로 사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박까지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는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요. 여전히 그 마을에 계신 거죠? 제가 오늘 거기로 가서 아니, 됐다. 필요 없다. 네 얼굴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으니 찾아오지도 마라. 저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저를 찾아온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저 자신이 직접 버린 엄마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화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보죠. 자식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요. 변호사님은 우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부업체로 송금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명확해질 거고 도박 빚에 얼마나 어떻게 쓰인 건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로서 자식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다는 것이 썩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징역살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드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나 반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한다면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변호사님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겠어요. 어차피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저는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제대로 인생을 깨닫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래요. 비록 저를 이곳에다가 버리고 제 통장에 있는 돈까지 죄다 빼냈지만 그래도 어미 된 입장으로서 제 아들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합니다. 정말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복잡하실 텐데 결정 내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지치지 말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그 순간도 솔직히 가슴이 많이 떨리더군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몇 주가 지나자 뜻밖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초췌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너무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정말 서러운 듯이 크느끼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꺽꺽거리며 울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어머님께서 잘해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님을 이 시골로 보낸 것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 많이 흔들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진작에 구하지 그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그제서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싹싹 비는 게 그게 진정한 자세인 줄 알아? 이제 와서 이렇게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거 내 눈에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것도 있어요, 어머님. 저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말렸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 줄 알았더라면 저는 멱살이라도 잡아서 정신 차리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머님을 다시 모셔올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힘들어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저는 멍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 나 버렸고,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해서 그냥 결혼 생활 여기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라서기 전에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복해서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런 이유로 헤어진다고 치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니? 양육권은 누가 가지기로 한 거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저희랑 지내는 것보다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시골로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베이비시터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장모님 댁에 항상 맡겼었는데 장모님이랑 지내는 걸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어머니만 허락해 주신다면 아이들을 어머니랑 함께 지내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사람이랑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님. 저희 두 사람이랑 지낸 시간보다도 어머님이랑 같이 생활했던 시간이 길고 또 어머님께서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고 있어서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애들도 정말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보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맡아 키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손주들을 데려다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의견이 그렇다면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게.
하지만 너희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이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변호사님이 개입하여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법적 절차는 진행될 거고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될 거지만 어머님께서 최소한의 처벌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절차를 밟고 도박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선처해 주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무 조정이든 재활 프로그램이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 잘못이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요. 이번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이제 앞으로 두 번은 없을 거다. 내가 너를 자식으로서 영영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람이 돼서 다시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죗값도 제대로 치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도박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들을 보는 것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프고 걱정되었지만 다시 한번 아들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들의 엄마였고 손주들의 할머니였으니까요.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이 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아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어르신들만 가득하던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네 집 강아지들이 이렇게 예쁜 거 했네. 노인네들밖에 없던 이 마을에 애들 웃음소리가 퍼지니까 아주 그냥 생기가 확 도는 것 같네, 그래? 그렇죠. 요즘 우리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은? 치료 잘 받고 있대? 예. 도박 중독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이번 기회에 손 싹 씻고 정신 제대로 차리겠다고 열심히 프로그램 치료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 다행이야. 비록 안 좋게 이 마을에 처음 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이쁜 손주들도 옆에 있고 아들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 진심으로. 첫 시작은 그저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외롭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용기를 가지니 그래도 많은 것들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이쁜 손주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수다도 떨고 많은 것들을 나눠가면서 말이죠.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었냐 묻는다면 아직은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알기에 또 내일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져 갈 것을 알기에 저는 열심히 용기를 내어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저 행복만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